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요리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늘 찾아주는 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은 크게 돈 때문에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누군가에게는 제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아마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를 만난다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야, 너 성공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정말 성공했구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 정말 잘 살아요. 부자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며칠씩 밥을 굶을 정도였으니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려나요?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홀로 저를 키우던 아버지도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저를 맡으려는 가족이나 친척도 하나 없어 동네 근처의 보육원으로 옮겨졌죠. 하지만 그 보육원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설이 좋지 않았다는 것뿐 아니라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들 역시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보육원을 담당하며 운영하던 보육원장은 돈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던 거라 아이들을 모아두고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떨어지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식사일 뿐이었죠. 식사의 수준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나마 양도 적어서 저희는 늘 굶주림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일하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딱히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길을 잃은 아이들을 곁에서 도와주고 싶어 일하던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매일 그곳에 오는 사람들처럼 지치고 귀찮다는 표정에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지내든 그저 근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굶주리고 배가 고팠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삶의 낙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저 눈을 뜨니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저희에게는 꿈도 희망도 딱히 없었어요. 누군가 장래 희망을 물어본다면 그냥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는 했죠.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져서 그곳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은 물론 관계에서 오는 애정에 대해 늘 목마름이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요구해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애정과 관심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착하고 착실하게 행동해 예쁨을 받으려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온갖 사고와 말썽을 부리며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자신을 보게 하려고 애썼죠. 그 중에서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아마도 착한 아이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릴 때 꽤 사고 뭉치였답니다. 딱히 장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짜잘한 사고들을 많이 쳤었죠. 학교를 빼먹고 주변 산으로 돌아다닌다든지, 요즘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근처 과일을 서리해서 친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든지 하는 거요. 학교에 딱히 재미도 느끼지 못했고, 그렇다고 보육원에서 뭔가 재미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이랑 틈만 나면 학교를 빼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가서 혼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보육원 애들이 학교를 빼먹었다고 신경 쓰지 않는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러다 결국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입양된 것도 아니고 제가 나간다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니 도망친 것에 더 가까울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보육원을 나와서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보육원에서 친해진 형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보니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저는 형네 집에서 지내면서 형이 일하던 술집에서 잔심부름 같은 것을 했습니다.
주로 세탁물이나 구두 같은 것을 받아서 가게에 가져다 주거나 가게에서 맡겨둔 옷이나 신발을 찾아오는 일들이었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나 싶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으니 그나마 구하게 된 그 일이라도 제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많이들 거칠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알던 형 하나만 의지하며 거기서 지냈는데 그 형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곳의 생활 때문인지 제가 알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어요. 말을 할 때마다 문장에는 욕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비단 형만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이 남자, 여자, 젊고 나이 들고를 떠나서 비슷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휴게실 같은 작은 공간에서 쉬고 있을 때면 캄캄한 지하에서 의미 없이 욕을 내뱉는 사람들의 소리만 잔뜩 들렸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욕을 짓거리고 불쾌한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보며 가끔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고작 이 정도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도 저런 걸까 싶었어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 그곳에 있는 거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딱히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삶은 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은 어영부영 지나가고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일한 지도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돈도 좀 모았고 이제 혼자 살만한 집을 좀 알아볼까 싶어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 깔끔한 반지하 하나를 구하게 되었죠. 별거 없고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있는 반지하 집이기는 했지만 제 집이라고 생각하니 애정이 가는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생긴 저만의 공간이었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성을 바꾼 일 중 하나였죠. 그날도 저는 담배 연기 자욱한 지하에서 술 냄새를 맡으며 열심히 잔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주방 안이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부름을 하고는 했는데 그때는 독감이 유행이라 일하러 나오지 못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룸 안쪽까지 서빙하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하며 원래 제가 하던 일보다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한 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방에는 꽤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왔었어요. 일찍부터 매우 시끄럽고 요구사항도 많은 방이었죠. 게다가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 룸에 들어가기를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어린 제가 그곳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다들 술에 취해서인지 서로 말다툼이 오갔어요. 그 와중에 술을 추가로 시켜서 저는 술병을 들고 룸으로 갔죠. 얼른 두고 나와야지 하는 순간 자기들끼리 싸우다 그만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에게 부딪혀 순간적으로 저는 무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툭툭 털고 일어나면 괜찮았지만 문제는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이 다 깨지고 그 파편이 날아와 제 얼굴에 스쳐갔습니다. 일어나 보니 눈썹 위쪽이 파편에 긁혀 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사고뭉치로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다쳐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게다가 피가 주르륵 흐를 만큼은 정말 겪어본 적이 없었죠. 제가 너무 당황해 피를 흘리는 채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엔 놀란 것 같더니 이내 짜증난다는 듯이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더군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는 큰 소리에 놀란 매니저 형이 왔습니다. 제 얼굴과 상황을 보더니 그분 역시 조금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런 그분의 첫마디는 손님이랑 싸웠니? 였습니다. 저를 걱정하거나 제가 다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손님들을 비롯해 매니저 형까지 그런 반응을 보니 순간적으로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저한테 사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매니저 형 역시도 저에게 왜 그러냐며 말리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자 저는 더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 한 사람이 옷에서 지갑을 꺼내었어요. 그러면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야, 괜히 오버하지 말고 이거나 가져가. 어차피 돈 받고 싶어서 쇼하는 거잖아. 돈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받고 나가. 왜, 더 필요해? 그 말을 하면서 다시 지갑의 지폐를 꺼내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병을 집어던지면서 욕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손님들은 거칠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를 몇 대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달려들려고 했지만 매니저와 직원들이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다친 것보다 몇 대 더 얻어터진 채로 밖으로 끌려 나갔죠. 다음날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그 손님들이 그날 기분이 나빠서 계산을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값을 깎아줘야 했다며 그게 제 탓이라더군요. 그분들이 기분이 상한 것은 제 탓이 맞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돈으로 남은 술값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번 달 월급은 당연히 줄 수 없고 부족한 돈은 제 사비로 메꾸라고 하더군요. 화가 났지만 제가 저지른 일이니 감내해야지 싶었고 차라리 이 기회에 여기를 그만두고 나가자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월급을 가져가라고 하며 사장님이 달라는 금액을 그동안 모은 돈으로 메꿨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그만두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이야 널렸으니 그곳에서도 딱히 저를 말리지 않았고 저는 월급도 받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장 집에 월세도 내야 했고 이마를 다친 것을 치료하느라 병원에 다녀와서 치료비까지 써버린 상태였죠. 정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사람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다녔어요. 하지만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 앞에 자주 지나다니던 식당이 있었어요. 제육볶음이나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등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외관이 살짝 오래되어 보이는 그 식당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일을 마치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치 집에서 잘 만든 음식을 먹는 느낌인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먹어본 적 없지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 식당 사장님은 참 좋겠다고 지나다닐 때마다 생각했어요. 장사도 잘 되고 손님들도 항상 즐겁게 식당을 찾아주고 늘 맛있는 냄새를 맡고 사시니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며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넋을 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일은 구해지지 않고 월세는 내야 하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니 제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던 시절이었어요. 다급한 마음과 다르게 뱃속은 눈치 없이 늘 배고프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집에 사두었던 라면도 며칠 전 다 떨어져 버려서 이틀 정도 물만 마셨거든요. 그날은 너무 지쳐 식당 앞을 터덜터덜 지나고 있었습니다. 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식당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다시 지나가려는데 식당 안에서 누군가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식당 주인인 할머니였어요. 들어와라, 밥 먹고 가라. 할머니는 저를 부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 없다고 밥값을 낼 수 없으니 다음에 오겠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밥값 안 받을 테니 식사나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배가 너무 고파 할머니의 말씀에 못 이기는 척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이제 막 식사하려고 하신 건지 식탁 위에는 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죠. 이 할미랑 말동무하고 밥 같이 먹어주는 걸로 밥값 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서 밥이나 먹고 가. 할머니는 큰 그릇에 밥을 잔뜩 떠서 제 앞에 놔주시고는
맞은편에 앉아서 식사하셨습니다. 저는 밥그릇과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며 저 역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먹은 음식은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에 김, 된장국, 김치 정도가 다였지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 큰 사내가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울고 있는 제 밥그릇 위로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셨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 거지. 나라고 어디 밥 굶은 적 없겠느냐. 그래도 든든하게 배나 채우고 오늘 하루도 버텨보라고 이 식당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밥 먹어. 돈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죄송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며 와서 일손이라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안 그래도 할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가게에 못 나오게 되셨다며 그럼 내일부터 와서 가게 일을 좀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보육원 출신에 얼굴에 상처까지 있어서 다들 저를 안 좋게 보고 일자리를 주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의 식당으로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주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주방에서 잡일을 돕고 서빙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배를 골지 않도록 매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죠. 그러고 나서는 몇 주가 지나자 할머니께서는 월급이라며 돈 봉투까지 주셨어요. 이미 여기서 식사도 해결하고 있는데 돈까지 어떻게 받냐고 했지만 식당에서 일하는데 밥 주는 건 당연하고 온종일 고생하며 일하는데 밥 좀 먹는 거로 어떻게 월급을 퉁치냐며 열심히 일하니 그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서서히 아물면서 손님들도 이제는 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또 젊은 청년이 열심히 더 산다며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일해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인상도 달라졌어요. 거울 속에 선하고 밝은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죠. 식당의 사장님인 할머니, 할아버지와는 친손주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와서 가게 청소를 다 해두고 그릇과 수저, 집기들을 잘 닦아서 준비해 두었어요. 힘들고 무거운 일도 뜨겁고 차가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에 한 번은 다리가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목욕탕을 가서 등도 밀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손주가 생긴 것 같다며 너무 기뻐하셨죠. 저에게는 마침내 보호자가 생긴 듯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후 다시 자식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게 일을 열심히 배웠고 그 가게에서만 무려 15년 가까이 일했어요. 그 사이 저는 잡일뿐만 아니라 주방일까지 모두 마스터하게 되었죠. 손맛이 꽤 있는 편이었는지 음식을 만들면 할머니 손맛과 견줄 만큼 잘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야속하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렀습니다. 몸이 불편하셨던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자리에 알아누우셨어요. 저는 할머니 대신 가게를 돌보며 매일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의 건강은 매일 조금씩 더 나빠져 갔습니다. 워낙 연세가 많아 수술도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가니 할머니께서는 어떤 남자분과 함께 계셨어요. 할머니의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자식이 없으신 탓에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의 반은 가까운 보육원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서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일주일 정도 지나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마지막 눈 감으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밥 굶지 말고 다니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자 스승님, 사장님, 선생님이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유일하게 가족처럼 생각했던 분들이라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가게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춤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소중한 가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 맛에도 더 신경 쓰고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는 꾸준히 잘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시설이 낡아 안전의 위험도 있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저와도 오랜 추억을 나눈 가게를 리뉴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내부의 흔적들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고, 덕분에 옛 추억을 몇몇 남겨둘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자식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제 사이가 매우 돈독하다며 부러워하는 시선과 어떻게 자식도 아닌 생판남이 저런 알짜배기 식당을 물려받았을까 하는 시샘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은 맛있고 저렴한 식당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 고마워하셨어요. 이제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분들이 가족분들과 방문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근처에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분이었는데 주변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만나보라며 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홀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챙기며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환경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전 그런 아내의 성실하고 마음 따뜻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으니 결혼하자고 했죠. 결혼 후 아내는 공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손이 야무지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곧잘 저보다 더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내고는 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도 더 늘었고 아내는 좋은 아이디어로 추가로 선보일 메뉴도 몇 가지 더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매장은 이전보다 매출도 더 늘어서 장모님의 허리도 수술해드리고 남동생의 대학 졸업까지도 뒷바라지했죠. 다만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워낙 가게 일이랑 주변을 챙길 사람으로 바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그냥 살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아이 없이도 저희 두 사람이 재밌게 살 수 있었기에 그 아쉬움은 속으로만 남겨두었죠. 세월이 흘러 저희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처남 내외도 해외에 살고 있어 가끔 만날 수 있었어요. 아내와 저는 쉬는 날이면 주변 산책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어느새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 할 만한 새로운 취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이었어요. 저희는 예전 할머니께서 기부하셨던 보육원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보고 정말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아이들이랑 밥도 먹고 마당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저희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은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가게 문을 열 때 가끔 검은 봉투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어요. 대체 이게 뭐지 싶어 안을 열어보니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과, 어떨 때는 메론, 수박, 참외 등등 다양한 과일들이 검은 봉지에 잔뜩 들어 있었죠. 처음에는 친한 손님분들 중에 누가 먹으라고 걸어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에게 혹시 과일을 걸어두었는지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과일이 상하거나 무른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먹어보니 엄청 신선하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남의 식당 앞에 과일을 놔두고 가는 걸까 싶었어요. 혹시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분인가 싶어 시장의 야채 가게에 물어보니 사장님도 본인이 걸어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누가 걸어두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꽤 일찍 나오는 편인데도 아침에 보면 과일이 걸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과일이 걸어진 날짜도 들쑥날쑥이라 더욱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월요일, 어떤 날은 수요일, 일주일에 2번이었다가 4번이었다가
제 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다 가게 앞 주차장 쪽을 비추는 CCTV가 생각났습니다. 길가를 따라 걸어 들어오면 과일을 두고 간 사람이 찍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니 어두운 옷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만 보였습니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느낌으로 조금 젊은 사람이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도였죠. 심지어 매우 이른 새벽 시간에 과일을 두고 떠났습니다. 혹시나 주변의 다른 가게들에게도 과일을 주는 사람은 아닐까 싶어 주변을 수소문해봤지만 다른 가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연 때문에 남의 가게 앞에 과일을 두고 가는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에 도시락을 판매하는 일로 새로 시작하기로 해서 새벽 일찍부터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가게로 길을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이른 새벽이라 졸린 눈을 비비며 가게 앞에 거의 도착한 그때였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검정 비닐봉투를 걸어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저는 얼른 가게 앞으로 달려갔죠. 그러자 제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저보다 더 놀라며 달아나려다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저희 식당에 계속 과일 걸어두고 간 사람 맞죠? 대체 왜 저희 식당에 과일을 걸어두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모자를 더 푹 눌렀으며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습니다. 잠시 쭈뼛거리며 대답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건네며 다시 한번 대체 어떤 사연으로 저희 가게에 과일을 두고 가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며 고개를 들었는데 아주 앳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얼굴을 보자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알아본 신용을 하자 오히려 청년은 깜짝 놀라더군요. 아마 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자신을 알아보니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청년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우선 청년이 많이 놀란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휑한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도록 하고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주었습니다. 청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지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청년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가게를 물려받은 이후에도 저희 가게는 꾸준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원래 손님이 많던 점심은 물론 저녁 메뉴 덕분에 저녁에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식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때 가게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비쩍 마른 몸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 종종 동네를 다니며 봤던 아이였기에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죠. 그 아이는 자리에 앉더니 된장찌개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나 그 애의 앙상하고 푹 패인 얼굴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아이에게 많이 먹으라고 밥도 더 큰 그릇에 담아주고 반찬도 넉넉하게 주었어요. 정신없이 메뉴를 만들고 서빙하고 돌아보니 아이가 있던 그 자리에는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이었죠. 지금이라도 뒤쫓아갈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비쩍 마른 몸과 표정 없던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자신만의 사연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아마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동네에서 장사를 오래 한 터라 동네 사람들 얼굴은 그런대로 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종종 가게 앞을 지나거나 시장에서 마주쳐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지금이라도 누가 밥값도 내지 않고 무전 취식을 하였는지 당장이라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그 일 이후로 그냥 어디 가서도 그 아이가 밥은 굶지 않고 살기를 바라며 그때의 일은 작은 사건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 역시 그때 이후로 다른 동네로 이사라도 간 건지 마주칠 수 없었죠.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쯤의 나이에 힘든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바로 그때의 그 아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 가게 앞에 과일을 걸어두고 갔던 사람이 예전에 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도망쳤던 학생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다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저는 무슨 사연인지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아이를 짐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고 용돈 한 푼 없이 냉장고에는 김치 한 조각 없이 몇 날 며칠을 방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법적으로 부모가 있었지만 필요한 도움은 일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집에 가끔씩이었지만 들쑥날쑥 오던 아버지였는데 그 주에는 내내 집에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생활비도 다 떨어졌고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죠. 원래라면 학교에서 급식이라도 먹었을 텐데 하필 그 주는 공휴일이 길어서 학교도 가지 않아 며칠째 배를 쫄딱 굶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까지 무려 4일을 굶었다고 하니 한창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었습니다. 주머니를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10원 하나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배가 너무 고파 무작정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시켰답니다. 지금이라도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으니 눈앞에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해서 일부러 밥도 반찬도 넉넉히 준 것을 보며 양심이 무척이나 찔렸다고 합니다. 당장 돈은 없지만 곧 갚으러 오겠다고 이야기할까? 지금 밥값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격렬하게 고민을 하던 중 단체 손님으로 정신이 없고 홀에는 그 손님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어 결국 몰래 가게를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도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한참이나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옆 동네에 있는 시장 쪽 과일 가게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사장님께서 장사 후에 남은 과일들을 싸주셨다고 해요. 과일을 먹어보니 무척 달고 맛이 좋았다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과일을 받으면 저희 식당 앞에 걸어두었다고 해요. 이전에 자신이 가게에서 밥을 먹고 도망친 것이 너무 죄송해서요. 당장은 아버지께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든 돈을 갚느라 월급 받은 것이 바로바로 나가버려서 밥값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곧 자신이 그때 먹었던 밥값도 갚으러 오겠다고 다짐하며 그동안에 과일이라도 좀 드셔보시길 바라며 아침에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가져다 주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싶어요. 사실 된장찌개 한 그릇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새벽 일찍부터 저희 가게에 과일을 걸어두고 일을 나갔을까. 그것도 한 달씩이나. 무거운 과일 옮기면서 1분 1초 휴식이 간절했을 텐데 미안한 마음에 저희 가게에 과일을 두려고 걸음했던 그 마음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저는 청년에게 지금까지 받은 과일값이 밥값보다 훨씬 더 나온 것 같다고 이제 과일은 더 이상 걸어두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밥은 잘 먹냐고 물으니 출근해서 오후쯤에야 다 같이 식사할 때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온종일 힘쓰는 일을 하는데 오후나 되어서야 밥을 먹다니 얼마나 배고플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 저희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고 일을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손사래를 치며
어떻게 자기가 지난번 먹은 밥값도 아직 안 갚았는데 또 그런 민폐를 끼칠 수 있냐며 자신은 정말 괜찮다고 말씀만이라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말하는 표정과 어투에서 얼마나 바르고 착한 아이인지 알 수 있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속은 착한 아이라는 게 느껴졌죠. 아침밥을 그냥 준다고 하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에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침 일찍 내가 영업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줄 겸 밥을 먹고 가면 어떻겠니? 제가 제안하자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일손이 모자라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며 밥값으로 인건비를 대신할 수 있으면 오히려 네가 손해라고 말했죠. 그러자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당분간 아이를 아침에 일손을 돕기 위해 쓰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과일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어린 청년이 마음이 쓰여 걸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더 마음 아파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에 일거리를 몇 개 놔두고 아이를 위해서 아침을 차리고 기다렸습니다. 전날 하겠다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진짜 아이가 올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시각이 되자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여 자리에 앉히고 밥솥에서 방금 한 따끈한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문득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전에 저에게 식사를 주셨을 때 할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이는 직접 설거지도 하고 제가 준비해둔 재료를 다듬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손이 야무져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데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이는 저희 가게로 와서 아침밥을 먹고 재료 손질부터 물건을 창고에 나르고 정리하는 일 등 다양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일도 종종 가져왔어요. 자신은 어차피 집에 혼자라 과일 먹을 사람도 없다면서요. 덕분에 저희는 맛있는 과일도 먹고 가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이제 과일을 가지고 오기 힘들 것 같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일하고 있던 과일 가게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아이의 생계가 걱정되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은 얼굴로 다시 힘내서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라고 머리를 긁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내가 동의한다면 아이를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키고 싶었기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니 아내는 흔쾌히 그동안 아이가 무척이나 성실하고 일솜씨도 좋았다며 이제 가게도 더 바빠졌는데 도와줄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찬성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도 흔쾌히 저희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이제 사장님과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아침에 일을 도와준 일당을 내밀었어요. 사실 나중에 아이가 아침에 그만 오게 된다면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아이가 당장 직장을 잃어 돈이 필요할 테니 주었죠. 처음은 무전취직해 도망치던 아이와 피해를 본 사장님이었지만 저희 관계는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크게 달라졌죠. 보통 사람들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나중에는 제대로 보답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답은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생각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 식당을 제게 물려주시고 일을 가르쳐 주신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들도 생각나고요. 큰 우려와 불안 속에서 아이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있으면 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갑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 어렵게 살던 그때의 소년과 인연이 되어 이제는 30대가 된 청년을 장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저희 가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었습니다. 주변에 곱지 않았던 시선들도 다 무력화시킬 만큼 일을 너무 열심히 해주었고 아이의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우려하고 걱정하던 주변의 시선은 다들 어디서 저런 직원을 구했나 하는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아이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그것을 먹는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다면서요. 그리고 자신도 사장님이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언젠가 독립할 아이를 위해서 사업 자금을 모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래도록 그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싶지만 그 아이 역시도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거란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 아이에게 가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 역시 언젠가는 자신의 식당을 열고 싶어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어 괜찮은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게에서 일하며 배운 레시피도 모두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제 네 가게를 차리라고 했는데 자기는 식당 일도 여기서 처음 시작했고 음식도 제 가게에서 처음 배워서 모든 게 다 제 가게의 것들이니 어떻게 해도 자신의 식당은 되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새로 오픈하는 가게를 2호점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네 이름으로 된 네 가게를 차리고 싶지 않냐고 물었고 아이는 지금까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했던 것은 없다며 요리를 할 줄 알게 된 시작부터 제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 오픈하는 가게는 2호점으로 내게 되었고 사업에 보태주신 돈은 앞으로 꾸준히 갚겠다고 하길래 그냥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주는 금액이라고 갚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요. 그렇게 일렀는데도 아이는 매달 자신의 식당에서 벌은 수입을 가맹비라면서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혼자서 씩씩하게 가게를 운영하던 아이는 저희가 쉬는 날이면 보육원으로 봉사를 하러 간다고 하니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는 같이 봉사를 다니고는 했는데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두 사람 다 결혼을 자기들 돈으로 하고 싶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가게를 운영한 지 5년째가 되어서야 마침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아이들의 결혼식입니다. 저희는 평생 자식이 없었기에 혼주석에 앉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랑 측 혼주석에 앉게 됩니다. 저희가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 꼭 앉아야 한다며 얼마나 간곡히 둘이서 부탁하던지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도 많이 들어서인지 이제는 진짜 제 아들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함께 했으니 피만 안 섞였지 진짜 가족이죠. 이제 자신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만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열게 된 만큼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밥 한 끼 내어주신 것처럼 그 아이에게 제가 밥 한 끼 내어준 것처럼 그 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밥 한 끼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